초경이 막 지난 밤이었습니다. 신방 벽 너머로 신랑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뛰어 들어갔더니 3년째 걷지 못하는 도련님이 식은땀에 젖은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이를 악물고 썩 나가라 소리쳤지만 신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두 손으로 그 다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일 아침까지 발가락 하나는 움직이게 해드릴 테니. 미쳤어? 천하 명의들이 전부 손을 놓은 다리야. 신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신부는 도련님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도련님 때문에 아버지가 25년을 바친 도감 공사터에서 하루아침에 파직되었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3년째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들어온 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밤 신부는 왜 원수를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걸까요? 한양 외곽 산자락을 등지고 숨어있는 별채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겨우 숨만 붙어있고 두꺼운 문짝 사이로 희미한 빛 한 줄기가 겨우 들어오는 사랑채였어요. 아침 해가 두샘쯤 올랐을 시각, 보통 사람이라면 도감 공사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등받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닭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항아리가 이미 반이나 비어 있었습니다. 한성준 38살, 한울 영선청 공역 도감, 대방 직함이 아직 문패에 남아있긴 했지만 3년째 이 별채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 밤길에 수레가 뒤집혀 허리 아래를 쓸 수 없게 되었고 그 뒤로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런데 성준 자신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봄 약방문을 바꾸기 전까지 다리에 기운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발가락 끝이 찌릿했고 무릎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권찬봉이 새 의원을 보내 약방문을 바꾼 뒤로 그 기운이 다시 사라졌어요. 성준은 혼자 속으로만 이것을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바깥에서 하인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권찬봉 나리께서 다음 대방으로 오르실 것이라 이미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성준이 손에 든 사발을 그대로 내던졌습니다. 사기 깨지는 소리가 별채 전체에 울렸어요. 오방이 마루 끝에서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이 별채를 3년째 지키고 있는 오방이었어요. 깨진 사발 앞에 서더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죠. 이번 달 사발 3번째입니다. 성준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방이 사기 조각을 치우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짐 챙기는 소리였습니다. 병구안하던 하인이었어요. 보따리를 싸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인도 못하겠사옵니다. 석 달 사이에 3명이 보따리를 쌌어요. 성준이 의자를 돌리면서 오방을 봤습니다. 혼이 난다며 신부가 도망칠지 내가 쫓아낼지 내기나 하자. 오방이 병구안하던 하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은 도망을 못하십니다. 성준이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금방 표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아, 숙부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따뜻하고 믿음직했어요. 성준이 12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선청 일에 바빠서 관례에도 거의 오지 못했어요. 대신 와준 사람이 바로 권찬봉이었습니다. 떡을 사들고 나타나고 활쏘기 때 아버지 대신 함께 서준 사람이었지요. 성준에게 숙부라는 말은 그냥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권찬봉이 사랑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일이 한 달 남았다. 선친 어른 유언 조건 알지. 38전에 혼인 안 하면 이 별채며 태지는 물려받을 수 없어. 내가 사람 구해놨다. 시골 출신인데 의술을 좀 익힌 아이다.
이름뿐인 혼인이야. 성준이 창밖을 봤습니다. 2월에 나뭇가지가 앙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상관없어. 좋을 대로 해. 권찬봉이 별채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권찬봉이 곧바로 따라온 비복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성준 혼인시켜. 폐지는 성준 이름으로 묶어두어야 해. 대리 수결 문서 준비해놔. 그리고 약방문 계속 살피고. 비복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고문 어른. 권찬봉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듣는 이들만 아는 이야기였어요. 권찬봉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고른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달려 반나절은 가야 하는 시골 마을에 작은 의원 겸 요양처가 하나 있었어요. 약탕관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예순을 바라보는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 3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한때 도감 공사터에서 25년이나 도편수로 일했던 사람 박종수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만 아는 비밀이 있었어요. 박종수는 가끔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에 반응했어요. 의식이 아주 깊은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었어요. 이 사실을 딸 소연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줬다가 꺼지면 더 잔인할 것 같아서였어요. 그 옆에 28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소연이었어요. 낡은 무명 저고리에 집신 차림, 손이 거칠었습니다. 의원 심부름과 풍파리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반응 없는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인한대요. 그 남자랑.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수십 번은 접었다 펼쳤을 종이 접힌 자국 위로 글씨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파직 통보서였어요. 맨 아래에 수결이 있었죠. 대방 한성준. 소연은 이 종이를 3년 동안 매일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의 25년을 종이 한 장으로 끊어버린 그 이름을 이를 악물고 외웠어요. 한 달 전에 한울 영선청 고문이라는 사람이 여기로 찾아왔어. 대방 어른 몸을 돌봐드릴 아내가 필요하다고. 약값을 대주겠다고 했어. 소연이 파직 통보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상했어. 왜 하필 나를. 그 답을 소연은 몰랐어요. 하지만 권찬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파직당한 사람의 딸이니 원한이 있을 것이고 원한이 있으면 조리 같은 건 도울 리 없다고 계산했던 것이었어요. 원수를 집안에 들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찬봉이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소연이 군영 의원 곁에서 2년을 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다친 병자들을 수도 없이 봐온 사람이라는 것을. 원수를 들였더니 오히려 유일한 구원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반응은 없었어요.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소연의 손바닥에 그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꿈틀,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소연의 가슴을 뒤흔들었어요. 살아있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 소연이 천천히 손을 놓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혼례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간수하기 그지없었어요. 사주단자 한 장이 오갔고 술 한 잔이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성주는 고개도 안 돌렸고 소연은 정면만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오방이 조용히 족보 한 권을 꺼냈습니다. 붓을 들어 두 이름을 나란히 썼어요. 한성준, 박소연.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2월의 찬바람이
별채를 훑고 지나갔어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별채로 처음 들어서던 날이었습니다. 소연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살인문을 넘었어요. 집신이 마루에 닿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소연의 낡은 집신과 반들반들한 마룻바닥,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소리부터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방이 앞장서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아래채가 사랑방이고 안채가 거처이며 윗방이 서책방입니다. 서책방은 가급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소연의 시선이 이미 윗방 계단 쪽으로 가 있었어요. 서책방에 문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연이 물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네. 감옥인 줄 알았어요. 오방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대답에 소연이 좀 놀랐어요. 안채 거처로 올라갔습니다. 성준이 이미 의자에 앉아 창가에 있었어요. 소연 쪽을 보지도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저 여자가 여기서 자든 마루에서 자든 소연이 성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고는 오방에게 말했어요. 행랑채 한 칸 쓸게요. 짐을 내려놓고 아래채로 내려왔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는 마루를 지나는데 소연의 발이 딱 멈췄어요. 부뚜막 선반에 약 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이 봉지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약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약이 뭐예요? 오방이 다가왔습니다. 조리 보조제입니다. 권 고문 어른이 추천하신 의원이 지은 약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리 보조제가 아니에요. 군영 의원 곁에서 이 약재 많이 봤는데 오래 먹으면 힘줄이 더 굳어요. 오방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소연이 약봉지를 선반에 도로 올려놓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머릿속에는 확실히 남겨뒀습니다. 마루를 더 걸어가는데 벽 쪽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그림이었어요. 보자기가 해져서 안에 그림이 살짝 보였죠. 소연이 멈춰서 들여다봤습니다. 도감 공사터를 배경으로 페랭이를 쓴 젊은 여인이 웃고 있었고 그 옆에 12살쯤 된 사내아이가 서 있었어요. 오방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림이에요. 도감 공사터에서 낙석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낡은 페랭이가 떨어지는 돌을 막지 못했대요. 도련님이 12살 때였어요. 그림 옆 선반에 뭔가가 하나 더 있었어요. 낡고 찌그러진 페랭이였습니다.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가 쓰고 계시던 페랭이에요. 도련님이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소연이 페랭이를 봤습니다. 찌그러진 자국 위로 시선이 스쳤어요. 아직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별채 전체가 고요해졌어요. 소연이 조용히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책방이었어요.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두 번째 칸에서 발이 멈췄어요. 뭔가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열쇠 하나였어요. 낡고 묵직한 쇠열쇠. 소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소연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책방 문에 대봤어요. 딱 맞았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누가 이걸 여기 놓아둔 것일까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오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 수 있었어요. 이 열쇠는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책방 안에 들어갔어요. 등잔 심지를 아주 조금 돋워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한울 영선청 파직 관련 문서들이 빼곡했어요. 파직 명부를 꺼내서 한 장씩 넘겼습니다.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수십 명의 이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줄에서 소연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박종수, 도편수, 근속 25년.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 귀퉁이에 성준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어요. 박도편수 파직 불가. 이분이 도감 공사터를 떠나면 사람이 죽는다. 어머니 같은 분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또 읽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파직하라고 수결한 사람이 파직 불가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방 취임 첫 도감 공사터 순찰. 박도편수가 말씀하심. 날이 공사터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으뜸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도감 공사터가 떠올랐다. 소연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소연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돌아섰습니다. 오방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소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오방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열쇠는 소인이 놓아둔 것입니다. 소연이 굳었어요. 왜요? 오방이 서책방 안으로 한 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문서들을 제대로 볼 사람을. 소연이 오방을 봤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연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련님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연에게 열쇠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왜 저예요? 오방이 잠깐 소연을 봤어요. 그러더니 서책방을 나가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의원 곁에서 일하셨잖아요. 밤이 더 깊었습니다. 소연이 행랑채에 자리를 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집이고 낯선 냄새고 벽 하나 너머에 원수가 자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성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레가 잠꼬대였어요. 끊어지는 목소리, 공포에 질린 음성이었습니다. 수레 사고 때 얘기인 것인지, 그런데 단순한 수레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소연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서책방에서 발견한 메모, 약방문 문제, 그리고 이 잠꼬대, 뭔가가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초경이 막 지난 밤이었습니다. 소연이 행랑채에서 겨우 잠이 들었나 싶은 순간이었어요. 벽 너머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잠꼬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성준은 악몽 속에 있었어요. 수레축이 부러지고 말이 앞으로 쏠리고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그리고 충돌. 소연이 벽 너머 비명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이불 위에 앉은 채로 잠깐 멈췄어요. 남의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비명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터지고 헐떡이는 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소연이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습니다. 의수를 아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머리가 멈추라고 해도 몸이 먼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준의 방문을 열었어요. 성준이 자리에서 땀에 젖은 채로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들어오자 성준이 눈을 떴어요. 한참을 소연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썩 나가. 소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준의 다리를 봤습니다. 이불이 벗겨져서 다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소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복수하러 온 여자의 눈이 아니라 2년 동안 군영 의원 곁에서 허리와 다리를 다친 병자들을 봐온 사람의 눈이었어요. 굳어버린 힘줄, 오래된 상처 자국, 말라붙은 종아리. 그런데 소연이 멈춘 것은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성준의 뒷목이었어요. 식은땀에 젖어 드러난 뒷목에
작은 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소연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었습니다. 점이 아니었어요. 침 자국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어요. 규칙적인 간격으로 여러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건 치료침이 아니에요.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리는 혈맥을 눌러 기운을 막는 자리예요. 군영 의원 곁에서 금침이라고 들었어요. 전쟁터에서 부상병이 너무 발버둥치면 임시로 찌르는 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 자국이 새로웠어요. 일주일도 안 된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주기적으로 이 자리를 찌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다리 상태도 이상해요. 소연이 성준을 똑바로 봤습니다. 3년이면 더 말라붙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기운이 돌아오다가 다시 막힌 흔적이에요. 그리고 뒷목에 침자국이 있어요. 누가 조리를 방해한 것처럼 보여요. 성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골에서 온 게 뭘 안다고. 소연이 성준을 똑바로 봤어요. 군영 의원 곁에서 2년 동안 허리와 다리를 다친 병자들을 봤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병세가 아니에요. 소연이 이불을 완전히 걷어내고 성준의 발목 쪽으로 갔습니다. 양손으로 발목 주변 힘줄을 강하게 눌렀어요. 성준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발가락 끝에서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찌릿하는 기운.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했어요.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기운이었습니다. 성준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뭔가 느껴졌는데 소연이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내일 아침까지 발가락 하나는 움직이게 해드릴게요. 성준이 소연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미쳤어. 천하 명의들이 다 포기했는데. 소연이 성준의 다리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천하 명의의 약방문을 누군가 엉터리로 바꿨다면요. 성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소연이 성준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군영 의원 곁에서 배운 기혈을 깨우는 안마였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고 힘줄 사이사이를 파고들었어요. 성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픈 것이었어요. 왜 이 남자를 돕고 있는 것인지 소연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가 고통받는 것을 보러 온 것이었어요.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이 먼저 가는 것인지 머리는 멈추라고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준이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소연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구안하던 하인 3명을 내쫓은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다리를 주무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첫날 밤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성준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보다가 습관처럼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기운 없는 발.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성준이 숨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꿈틀, 진짜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문 앞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준의 발가락을 보고 있었어요. 맞죠? 기운이 죽은 게 아니에요. 성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 것뿐인데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연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은 방을 나와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삼아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죠. 이 남자를 걷게 하면 그것이 복수인지 도움인지, 걷게 해서 뭐가 좋은 것인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남자가 걸어야 영선청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선청에 돌아가야 돈이 나오고
돈이 나와야 아버지 약값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권찬봉이 약속한 약값은 아직 한 푼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발견한 뒷목의 침자국, 누군가 주기적으로 이 남자의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권찬봉이라면 이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사랑채 마루로 내려갔습니다. 성준이 의자를 밀고 내려와 있었어요. 한참을 창밖만 보던 성준이 소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부탁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더 해줄 수 있어? 소연이 대답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술 끊으세요. 그리고 매일 사경이 시작해요. 성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경? 군영도 오경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군영보다 세요. 성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소연은 표정 하나 안 바꿨어요. 소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조건 하나 더요. 끼니 때 밥 안 없기. 성준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슬쩍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건 좀 어려운데 소연이 쏘아봤습니다. 성준이 헛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사경. 소연이 부엌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뒷목에 침자국을 찾아내야 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를. 다음 날부터 사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소연이 먼저 일어났어요. 군영 의원 곁에서 2년 동안 새벽 일을 거들었던 몸이라 이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성준의 방문을 열었어요. 성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반응이 없었어요. 소연이 이불을 확 잡아당겼어요. 3월이었지만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조리 일조차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매일 사경, 소연이 성준의 다리를 주무르고 힘줄을 깨우는 움직임을 시켰습니다. 발목을 잡고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종아리 힘줄을 손가락으로 깊이 파고들어 눌렀다 뗐다. 성준이 악을 썼어요. 진짜 아팠습니다. 아, 아파. 그만해. 소연이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아프다는 건 기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축하해요. 그런데 소연이 또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경 조리를 마친 뒤 잠든 성준의 뒷목을 확인했어요. 침 자국이 새로 생겼는지 아닌지를. 조리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뒷목에 새 침 자국이 생겨 있었어요. 어젯밤 누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오방을 찾아갔어요. 어젯밤 이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오방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권 고문 어른이 보낸 의원이 매달 초에 와서 약재를 보충하고 갑니다. 소연이 말했어요. 그 의원이 침을 놓고 가요. 뒷목에요. 오방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소연이 결심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그 의원을 직접 만나야 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어요. 솥에 있는 것으로 대충 만든 것이었습니다. 두부 넣고 무 넣고 파 썰어 넣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별채 마루까지 퍼졌어요. 된장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 별채에서 이런 냄새가 난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소연이 뚝배기째 성준에게 가져다 줬어요. 성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몇 초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릇을 밀어 엎었어요. 탁자 위로 쏟아지면서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어요. 동정이야, 아내 노릇이야. 둘 다 필요 없어. 성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연은 알 수 없었어요.
이 남자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건지. 하지만 나중에 소연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어머니 생각을 불러온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도감 공사터에 점심 보자기를 싸갈 때 자주 끓이던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자마자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도감 공사터가 떠오르고 그 공사터에 자기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학당에 갔던 그날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성주는 사과를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각을 줍다가 손바닥이 베었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성준이 의자를 돌려 방으로 갔습니다. 소연이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섰을 때였어요. 탁자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헝겊 조각이었어요. 딱 소연의 손이 닿는 자리에 말없이. 이 남자는 사과를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헝겊 조각을 놓을 줄은 알았습니다. 잠시 뒤 성준이 방에서 나왔어요. 의자를 밀고 사랑채 마루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 밥 때문에요? 성준이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것 말고도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 말고도 밥 엎은 것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건지 소연이 물으려다 말았습니다. 성준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줄이 이 주차에 접어들면서 성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엎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줄이 이 주차에 같이 먹자. 된장국 다시 끓여줘. 소연이 성준을 봤습니다. 밥을 엎어놓고 그릇을 깨뜨렸던 사람이 된장국을 다시 끓여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안 엎을 거예요? 안 엎을게. 소연이 부엌으로 갔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사리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권찬봉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미소, 손에는 사과 광주리를 들고 있었어요. 오방이 소연 옆으로 다가와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매번 같은 과일이에요. 사과. 소연이 사과 광주리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사과를 가져오면서 사과는 안 하나 봐요. 오방이 피식 웃었어요. 웃다가 금방 표정을 지웠습니다. 권찬봉이 성준과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권찬봉이 다가왔습니다. 성준이 안 보는 틈이었죠. 봉투 하나를 소연에게 내밀었어요. 수곤이야, 잘하고 있어. 소연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성준의 몸이 나아지면 즉시 알릴 것. 소연이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아지면 알리라고. 왜? 소연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권찬봉이 사랑방으로 돌아가서 성준에게 문서를 내밀었어요. 별거 아니야. 숙부가 좀 도와줄 수 있게 대리 수결 문서에 수결만 해줘. 성준이 문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붓을 집으려는 순간 소연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문서 위에 차를 쏟았어요. 뜨거운 차가 문서를 적시면서 글씨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권찬봉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서툴러? 성준이 소연을 봤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했습니다. 원래 이래요. 권찬봉이 입꼬리를 올리면서 문서를 가져갔어요. 다음에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권찬봉이 떠난 뒤였어요. 소연이 적셔진 문서의 내용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성준의 재산 권한을 권찬봉에게 넘기는 대리 수결 문서였어요. 그날 밤 소연이 방에서 증거들을 펼쳤습니다. 권찬봉이 준 쪽지, 그리고 3년 동안 갖고 있던 파직 통보서, 두 문서의 필체를 비교했어요. 수결 부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같은 필체였습니다. 대리 수결, 문서의 수결과 파직 통보서의 수결이 같은 사람이 쓴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책방에서 본 성준의 메모 필체와는 달랐습니다. 성준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같은 사람이 두 문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권찬봉이라면. 그런데 소연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파직 통보서 뒷면이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먹이 번진 흔적이 있었어요. 마치 앞면을 쓸 때 밑에 다른 종이가 깔려 있었던 것처럼. 소연이 등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희미한 흔적을 들여다봤어요. 거꾸로 된 글씨였습니다. 밑에 깔려있던 종이의 글씨가 베어 나온 것이었어요. 소연이 그 글씨를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언이라는 글자였어요. 소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파직 통보서를 쓸 때 밑에 깔려있던 종이가 성준 아버지의 유언장이라면 조리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소연이 성준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성준이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렸어요. 다리 전체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섰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로 선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바로 옆에서 넘어지면 다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준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소연이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로 입이 아니라 눈이 웃는 웃음이었어요. 눈꼬리가 내려가고 눈 밑에 주름이 잡히고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데 얼굴 전체가 환해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별채에 온 뒤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어요. 성준이 멈췄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봤어요. 왜 웃어? 소연이 그제야 자기가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표정을 지웠어요. 아니, 그냥. 하지만 늦었습니다. 성준이 소연이 웃는 얼굴을 봤어요. 이 여자가 웃는 것을 처음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 웃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 된장국을 끓여서 가져다 줬어요. 성준이 한 숟갈 떠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멈춘 것이었어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왜 또 그래요? 맛없어요?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차려준 게 오래간만이라서.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지금 내 밥을 해주고 있어. 소연이 성준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딸. 성준은 소연이 누구의 딸인지 몰랐어요. 박종수의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숟가락을 집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대방 취임 첫 도감 공사터 순찰 때 박도편수에게 밥을 얻어먹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지금 자기 밥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었지만 성준은 몰랐어요. 조리 2달째였습니다. 5월이 되면서 별채 주변에 초록이 짙어지고 있었어요. 성준의 다리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연이 마음에 두는 것은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 초 권찬봉이 보낸 의원이 올 시간이었어요. 소연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소연이 행랑채 문 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살인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집 구조를 꿰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소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성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방문 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성준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성준의 머리맡에 앉았어요. 침통을 꺼냈습니다. 뒷목에 침을 놓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소연이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어요. 그림자가 굳었습니다. 늙은 의원이었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연을 봤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연이 의원의 손에 들린 침을 봤습니다. 금침이에요. 혈맥을 막는 침이에요. 의원이 일어서려 했어요. 소연이 가로막았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요. 이 침을 누구 지시로 놓으셨어요? 의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소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직접 포도청에 고합니다. 의원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성준이 잠에서 깼습니다. 소연을 봤어요. 그리고 의원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연이 의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매달 뒷목에 금침을 놓고 가셨어요. 혈맥을 막아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침이에요. 성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의원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권 고문, 어른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라고 하셨어요. 성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숙부가 3년 동안 소연이 의원을 내보냈습니다. 의원이 떨리는 발로 별채를 나갔어요. 성준이 오방을 불렀습니다. 오방이 들어왔어요. 3년 동안 이걸 알고 있었어? 오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스스로 믿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오방에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내 결제 문서 전부 가져와. 파직 명부 원본, 회자 기록, 약방문 기록 전부. 오방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도련님. 3년 동안 탁주만 마시던 사람이, 사발을 내던지던 사람이 지금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오방이 가져온 문서를 성준이 직접 펼쳤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문서를 봤어요. 파직 명부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원본에는 박종수의 이름이 없었어요. 사본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본의 수결 필체가 자기 것과 달랐어요. 성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누군가 원본을 베껴서 사본을 만들면서 이름을 추가한 것이었어요. 그때 오방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성준에게 내밀었어요. 낡은 술의 축 파편이었습니다. 작고 쇠조각 같은 것이었어요. 도련님, 이건 3년 동안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3년 전 사고 술의 축 부분 일부입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준이 파편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쇠의 단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저절로 부러진 것이 아니었어요. 칼로 쪼아낸 자국이었습니다. 성준이 오방을 봤어요. 3년 동안 갖고 있었어. 예, 도련님이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련님이 보실 상태가 아니셨으니까요. 같은 시각권 참봉은 별채를 나서면서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성준이 안 보는 틈이었습니다. 소연의 어깨 옆에 서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소연이 권참봉을 봤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그런데 눈은 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면 안 돼. 소연의 등이 서늘해졌어요. 이 사람은 웃으면서 협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권참봉이 다시 별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 광주리를 안 들고 왔어요. 소연이 문간에서
맞았습니다. 권찬봉이 성준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딸이지. 소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들여보낸 거야. 파직당한 사람의 딸이니 원한 품고 있을 테고 조리 같은 건 안 도울 줄 알았지. 그런데 네가 너무 잘하고 있어. 소연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권찬봉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조리 방해해. 간단하잖아. 약만 원래대로 먹이면 돼. 안 할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권찬봉이 소연을 한참 봤어요. 그러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웃었어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인다며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침치료 한 달에 30냥이라고. 내가 대줄게. 조리만 방해하면. 소연이 얼어붙었습니다. 거부하면 정체 폭로해. 성준한테 네가 파직된 도편수의 딸이라는 거 다 말해. 약값도 끊어. 권찬봉이 소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 한마디가 가장 잔인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막는 거야.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30냥을 받으면 아버지가 살아나고 거부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눈은 떨리지 않았어요. 사흘 줄게. 생각해. 권찬봉이 돌아섰습니다. 소연이 권찬봉의 뒷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양처 소식까지, 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것까지 누군가 알려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소연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양처 의원만 알고 있었어요. 소연이 결심했습니다. 권찬봉을 거부하되 역으로 증거를 잡는다. 그리고 사흘 안에 파직 통보서 뒷면에서 본 유언 글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어요. 선친의 유언장이 있다면 권찬봉이 왜 서두르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오방을 찾아갔습니다. 오방님, 권 고문 어른 비복분 있잖아요. 올해 몇 년 됐어요. 10년 됐죠. 최근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방에게 전가를 부탁했습니다. 직접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올 영선청 대방댁 안에 박소연이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마을 어귀, 주막 귀퉁이, 한적한 자리였습니다. 소연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면서 비복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10년 동안 권찬봉 밑에서 일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소연이 약봉지 이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힘줄을 굳히는 약재예요. 조리 보조제가 아니라요. 군영 의원 곁에서 약재를 다룰 때 이걸 많이 봤어요. 비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 고문 어른이 약방문을 바꾸라고 지시하셨죠. 비복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소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한 가지 더요. 선친 어른 유언장 원본이 따로 있죠. 비복이 멈칫했습니다. 소연이 파직 통보서를 꺼내 뒷면을 보여줬어요. 이먹 번진 흔적이 유언 글자예요. 이 통보서를 쓸 때 밑에 유언장이 깔려 있었어요. 비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이 일어서려 했어요. 비복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소연이 멈췄어요. 비복이 찻잔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인도 가족이 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 밑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약방문 바꾸는 것도, 문서 조작하는 것도, 전갈 한 통으로 사람 인생이 바뀌는 것도 봤어요. 비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소인 딸이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소연이 다시 앉았습니다.
비복이 소연을 봤어요. 유언장은 있습니다. 선친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작성해서 법방에 맡겨두셨어요. 권 고문 어른이 가져간 건 사본이에요. 원본은 아직 법방에 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법방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기다릴게요. 소연이 주막을 나왔어요. 밖에는 여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안 넘어왔어요. 하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 법방에 있고 파직 명부 원본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고 수레축은 누군가 잘라낸 것이었어요. 권찬봉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새벽부터 별채를 감싸고 있었어요. 7월의 열기가 밤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성준의 방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사경. 매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달이 넘었어요. 성준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권찬봉이 준 사흘이 내일이면 끝이었습니다. 비복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30냥을 받으면 아버지가 살아나고 거부하면 정체가 폭로되었어요. 성준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소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복수하러 왔는데 이 남자 다리를 주무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성준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소연의 얼굴을 봤어요. 뺨으로 흐르는 눈물이 창밖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왜 울어? 소연이 황급히 눈을 닦았어요. 안 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성준이 소연의 손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붓고 거칠어지고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로 굳어가는 손이었습니다. 성준이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내 손이 왜 이래? 소연의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했습니다. 2달 넘게 매일 사경에 남의 다리를 주무른 대가였어요. 매일 사경에 내 다리만 주무르니까 손마디가 성준이 소연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자기를 걷게 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기 대신 망가지고 있었어요. 소연이 손을 뺐습니다. 괜찮아요. 또 괜찮다. 소연은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별채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보따리를 열고 옷을 넣었습니다. 권찬봉의 사흘이 끝나면 정체가 폭로되었어요. 성준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루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쿵! 무거운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소연이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성준이 마루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걸어보려다 넘어진 것이었어요. 지팡이가 저쪽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성준이 바닥에 엎드린 채로 일어나려고 팔에 힘을 주고 있었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소연이 도우려고 다가가는데 성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준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멈췄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래도 싼 놈이야. 누가 곁에 있으면 안 돼. 소연이 마루에 서서 성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선반 위에서 멈췄어요. 찌그러진 낡은 패랭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비치는 마루에서 그 패랭이가 소연을 보고 있었어요. 소연이 보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성준을 보따리, 성준, 보따리, 성준. 소연이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루 바닥에 앉았어요. 성준이 벽에 등을 기대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시계 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려고 했지. 소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어둠 속 정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줄여야 했던 건 사람이 아니라 허튼 비용이었어. 소연이 성준을 봤습니다. 허튼 비용을 줄이면 됐는데 사람을 잘랐어. 성준이 자기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다리를 소연이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명부에 25년 일한 도편수가 있었어요. 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박종수. 마루가 조용해졌어요. 성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커지고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성준의 머릿속에서 서책방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박도편수, 파직 불가. 어머니 같은 분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도감 공사터 밥집에서 밥을 사줬던 그 사람. 배고프시잖아요. 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딸이 매일 사경에 자기 다리를 주물렀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파직한 사람의 딸이 소연이 정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네, 2글자였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성준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소연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종이를 봤습니다. 파직 통보서였어요. 성준이 손을 뻗었어요. 봐도 돼? 소연이 통보서를 건넸습니다. 성준이 어두운 마루에서 종이를 펼쳤어요. 맨 아래 수결란.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이 수결은 내 거랑 달라. 누가 베낀 거야? 성준이 통보서를 접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박도편수님을 살리려고 했어. 소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아버지를 자른 게 당신이 아니에요? 명부에서 빼달라고 했어. 메모도 썼어. 이분은 파직 불가라고. 소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책방에서 봤던 그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진짜였어요. 하지만 소연이 못 본 것이 있었어요. 성준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준에게는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박도편수는 빼달라고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수결한 명부에서 잘렸다는 사실, 원본에 수결한 것은 자기라는 사실. 소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죽이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괜찮지 않았구나. 나처럼 성준이 소연을 봤습니다. 자기가 파직한 사람의 딸이 3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래도 매일 사경에 자기 다리를 주물렀던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연이 우는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보따리를 풀고 있었어요. 성준이 방문 앞에 서서 봤습니다. 안 가. 소연이 성준을 봤어요. 눈이 아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으니까요. 같이 끝장 보자고요. 증거를 정리해요. 마루 탁자 위에 증거들이 펼쳐졌습니다. 성준, 소연, 오방, 3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이 3사람이 한 탁자에 나란히 앉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준이 직접 지시해서 모은 것들이 왼쪽에 있었어요. 서책방에서 찾은 위조 파직 명부, 성준의 메모 파직 불가, 그리고 수레축 파편, 소연이 직접 모은 것들이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약방문 대조 결과, 대리 수결 문서와 파직 통보서의 필체가 같다는 메모, 그리고 금침 의원에게서 들은 증언. 가운데에는 파직 통보서 뒷면에 베어나온 유언 글자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3사람이 각자 따로 다른 이유로 다른 시점에 모은 증거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방에게 전갈이 왔어요. 소연이 내용을 보더니 숨을 멈췄습니다. 비복이었어요. 결정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갈이 끊어지자마자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쪽지 한 장이었어요. 권참봉이 비복에게 보낸 글. 약방문 원래대로 돌려놔. 기운 돌아오면 안 돼.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법방 관인이 찍힌 문서 사본이었어요. 선친 유언장의 첫 장이었습니다. 내용이 선명했어요. 성준이 펼쳐봤습니다. 눈이 멈췄어요. 성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문서를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무엇을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권찬봉이 무슨 짓을 할지 아버지가 미리 알고 계셨어. 성준이 문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유언장에 혼인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었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곁에 믿을 사람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영선청은 아들이 직접 맡되 30년 이상 봉직한 고문에게는 어떤 권한도 넘겨서는 안 된다. 성준이 멀리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야. 권찬봉이 언젠가 이럴 것이라는 걸. 그래서 혼인을 서두르셨던 거야. 내 곁에 사람을 두려고 소연이 성준을 봤어요. 권찬봉이 혼인 조건을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친이 아들을 위해 마련해둔 장치가 있었고 권찬봉은 그것을 역이용해 위조 유언장을 만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유언장은 법방에 살아있었습니다. 3년 동안 성준이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탁자 앞에 섰어요. 오방, 예, 도련님. 영선청 회좌를 소집해 그리고 포도청에 미리 알려도 포교들이 회좌날 정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오방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도련님. 처음으로 하는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준이 방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소연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면서 왔다는 여자. 그런데 매일 사경에 일어났습니다. 손마디가 굳어가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 약값 때문이라는 것을 성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의술을 아는 사람이 병자를 보면 손이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을까요? 성준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도 사발이나 깨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조리 6개월째였습니다. 9월이 되면서 별채 주변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준이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살짝 절뚝거리긴 했지만 확실한 걸음이었어요. 회좌 직전이었습니다. 오방이 성준의 갓끈을 매주고 있었어요. 도포를 입은 성준을 한참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3년 만에 갓을 쓰시네요. 성준이 거울을 봤어요. 3년 만에 갓을 쓴 자기 모습. 예전보다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은 3년 전보다 선명했습니다. 한울 영선청 회자가 열리는 대청이었습니다. 9월 가을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당상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청 안에서 권찬봉이 상석에 있었어요. 최별감이 앞줄에 앉아 있었죠. 3년간 이 자리를 장악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대청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돌아봤습니다. 집신 소리가 울렸어요.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확실한 발소리였습니다. 한성준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발로 도포, 갓,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3년 전 이 대청을 떠날 때는 의식도 없이 들것에 실려 나갔던 사람이 지금 두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청이 술렁였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최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석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성준의 사고 그림을 펼쳐놓고 의자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사람이 뭘 하겠냐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 두 발로 걸어 들어오는 성준을 보고 있었어요. 권찬봉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어요. 오, 성준아, 많이 좋아졌네. 성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석 앞까지 걸어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탁자 위에 문서가 하나씩 펼쳐졌습니다. 술에 축파편이 먼저 나왔어요. 성준이 직접 들어올렸습니다. 3년 전 사고 술의 축 일부입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당상관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쇠 단면이 선명했습니다. 칼로 쪼아낸 자국이었어요. 대청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금침 의원의 증언 기록이었어요. 매달 성준의 뒷목에 금침을 놓아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막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약방문 변경 기록과 권찬봉 비복의 쪽지 사본이었어요. 약방문 원래대로 돌려놔. 기운 돌아오면 안 돼. 그리고 파직 명부 원본과 사본의 필적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문서 모두 권찬봉의 필체. 마지막으로 법방에서 확인한 선친 유언장 원본이었어요. 권찬봉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떼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30년이야. 30년을 이 영선청에 바쳤는데 성준이 말을 끊었어요. 숙부 권찬봉이 멈췄습니다. 성준이 처음으로 권찬봉을 똑바로 봤어요. 3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권찬봉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성준아, 난 그저... 성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숙부가 30년을 바쳤다면 아버지도 평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박 도편수님도 25년을 바쳤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어요. 바쳤다는 말이 같아도 그 안에 담긴 것은 달랐어요. 권찬봉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성준이 붓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상관들이 전부 성준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사고 조작과 조리 방해는 권 고문의 짓입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상관들이 전부 성준을 보고 있었어요. 3년 전 파직 명부에 최종 수결을 한 건 접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은 제 수결이었습니다. 수결하는 순간 그분들의 가족이, 그분들의 25년이 종이 한 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하지만 수결한 다음 날 전원 복직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고가 났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섰습니다. 소연이었어요. 당상관들이 돌아봤습니다. 소연이 앞으로 걸어왔어요. 성준이 놀라서 봤습니다. 뭐해? 소연이 상석 앞에 섰어요. 대청을 둘러봤습니다. 도포를 입은 당상관들, 붓을 든 기록서리들, 시골 요양처에서 아버지 병고안하며 품팔이 하던 28살 여자가 영선청 회자 대청에 서 있었어요. 소연이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소실히 이 자리에서 입을 여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소첩 박소연이라 하옵니다. 대청이 조용해졌어요. 이 자리에 수결이 남은 명부에서 파직된 박종수 도편수의 딸이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내이옵니다.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파직된 도편수의 딸이 대방의 소실이라니. 기록 서리들의 붓이 멈췄어요. 소연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수결한 건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되돌리려 한 것도 사실이옵니다. 제 아버지를 명부에서 빼려 한 것도 사실이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3년간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미워하며 혼인했습니다. 복수하려고요. 대청이 다시 술렁였어요. 소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사경에 이분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도 아팠다는 걸, 이름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다는 걸, 되돌리려다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됐다는 걸. 기록 서리들의 시선이 소연의 손에 머물렀어요. 헝겊이 감긴 손, 굳어가는 손이었습니다.
매일 사경에 남의 다리를 주무른 흔적이었어요. 소첩은 파직된 도편수의 딸이고 이분의 아내이옵니다. 두 가지 모두이옵니다. 두 가지 모두로서 말씀드리옵니다. 이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대청이 고요해졌어요. 최별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을 모욕했던 그 사람이 소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것이었어요. 당상관들이 하나둘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청 전체가 그리 되었어요. 권참봉 파직, 성준 신임 대방 재확인, 대청의 고요한 동의가 퍼졌습니다. 권참봉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청을 둘러봤어요. 30년간 자기가 앉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얼굴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 포교 2명이 서 있었어요. 오방이 뒤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걸어 들어가시면 그때 고발하라고 하셨습니다. 포승줄이 채워지는 소리가 마루에 울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권참봉이 마루에서 끌려가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30년간 숙부라 불렀던 사람과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성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성준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분들, 전원 복직 또는 위로전을 드리겠습니다. 재수결로 파직된 분들에 대해서도 위로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박종수 도편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사터에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으뜸이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잊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골 요양처였어요. 성준과 소연이 나란히 마루를 걸었습니다. 성준이 살짝 절뚝거리면서 소연의 옆을 걸었어요. 도포는 벗었습니다. 평복 차림이었어요. 방문 앞에서 소연이 멈췄습니다. 성준이 소연을 봤어요. 들어가 방 안에서는 약탕관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어요. 자리에 박종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래. 눈을 감은 지 3년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성준이 종수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도감 공사터 밥집에서 밥을 사줬던 사람, 배고프시잖아요. 했던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으뜸이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성준이 무릎을 꿇었어요.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성준의 무릎이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어요. 옆에 있던 요양처 의원과 하인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박종수 도편수님, 한울 영선청 대방, 한성준이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편수님을 명부에서 뺐지만 누군가 추가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로 도편수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막지 못한 건 제 책임이옵니다. 성준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리고 도편수님이 공사터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으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성준의 이마가 이불 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종수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소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손가락이 꿈틀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준의 이마가 닿은 이불 위로 종수의 손이 천천히 덮였어요. 성준의 이마 위에 종수의 손이 얹힌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그 자리에 굳었어요.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준도 굳었어요. 3년 동안 아무 반응 없이 누워있던 손이 지금 자기 이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봤어요. 그 손이 성준의 이마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차갑기만 했던 그 손이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사과하러 왔어요. 진짜 사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이 성준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고마워요. 미안해요. 소연이 잠깐 웃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었어요. 별채 주변에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별채를 떠날 채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이었어요. 성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 없이. 소연이 보따리를 닫으면서 말했어요. 이름뿐인 혼인 끝났잖아요. 성준이 소연을 봤습니다. 끝났나? 족보에 이름 올렸는데 소연이 성준을 봤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성준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같이 갈래? 어디요? 공사터. 소연이 멈췄습니다. 공사터. 아버지가 25년간 서 있던 곳. 성준의 어머니가 패랭이를 쓰고 있다가 돌아오지 못한 곳이었어요. 소연이 성준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어요. 파직 통보서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꺼내봤던 그 종이. 접힌 자국이 수십 개나 있었고 글씨는 희미해져 있었어요. 간직할게요. 당신이 빼려고 한 것도 누군가 추가한 것도 전부 잊으면 안 되니까.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어요. 어머니 그림을 싸고 있던 그 보자기. 해져서 올이 풀려 있었지만 성준이 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싸도 될까? 소연이 보자기를 봤어요. 성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사터에 점심을 싸가시던 보자기야. 당신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같은 공사터에 있었을 수도 있어. 소연의 눈이 젖었습니다. 같은 공사, 패랭이를 쓰고 공사터에서 일하다 돌아오지 못한 여인과 25년간 공사터를 지키다가 종이 한 장에 잘려서 쓰러진 남자. 같은 곳에 있었을 수도 있는 두 사람의 자식이 지금 여기 서 있었어요. 소연이 파직 통보서를 보자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준이 보자기를 접었어요. 과거의 미움과 현재의 이해가 낡은 천 하나에 함께 쌓였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도감 공사터였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망치 소리가 울리고 화덕의 불티가 번쩍이고 거중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소연이 나란히 공사터를 걸었어요. 성준의 걸음은 아직 살짝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성준이 한 일꾼 앞에서 멈췄습니다. 집신이 낡아서 바닥이 닳아 있었어요. 성준이 오방을 돌아봤습니다. 공사터의 집신과 패랭이, 밧줄과 발판을 모두 새 것으로 바꾸어라. 오늘부터 오방이 장부에 적었어요. 성준이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낡은 패랭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채로 한쪽이 움푹 들어간 별채 선반 위에서 3년 동안 먼지를 덮고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었어요. 성준이 공사터 장부판 옆에 있는 못에 낡은 패랭이를 걸었습니다. 찌그러진 채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아침 햇살에 드러났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패랭이를 나란히 걸었어요. 반짝반짝한 새 것이었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야. 이제 이런 낡은 패랭이 쓰는 사람은 없게 할게. 소연이 옆에서 새 패랭이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성준의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양손으로 끈을 조여주면서요. 당신도 쓰세요.
공사터니까. 성준이 소연을 봤어요. 페랭이를 쓴 성준의 모습이 그림 속 어머니와 겹쳤습니다. 어머니가 지키지 못한 공사터를 아들이 지키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공사터 한쪽에서 젊은 일꾼이 무거운 목재를 혼자 옮기다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소연이 보더니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어요. 목재 한쪽을 같이 잡았습니다. 일꾼이 놀라서 소연을 봤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소연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소연 자신도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25년간 공사터에서 했던 말이었어요. 일하다 보면 당연히 하는 거지. 후배에게 밥을 더 퍼주면서 무너지는 발판 밑에서 후배를 밀어내면서 어깨가 부서져도 괜찮다고 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성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일꾼을 돕는 모습을. 어머니도 그랬어요. 박도편수도 그랬고 소연도 그랬습니다. 공사터에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준 자신도 이제 그쪽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일꾼을 도운 뒤 돌아왔어요. 성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처음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입이 아니라 눈이 웃는 웃음. 성준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망치 소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사람을 자르는 칼이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 잘랐어요. 되돌리려다 부러졌습니다. 3년 동안 부러진 채로 있었어요. 다시 일어선 것은 자기가 잘못 자른 사람의 딸이 매일 사경의 다리를 주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점심을 싸시던 보자기에 아버지가 받은 파직 통보서가 쌓여 있었어요. 잘못도, 진심도, 아픔도 함께 그 아들과 딸이 지금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성준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디 가요?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소연이 웃었어요. 같이 걸을게요. 새벽 안개 속에서 망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공사터가 살아 있었어요. 결국 우리였습니다.